영화감독 17인이 들려주는 나의 청춘 분투기 데뷔의 순간 봉준호 감독편. 중학교 3학년 때 영화감독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언제나 말해왔지만 사실 그건 물어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대담용으로 만든 거고 딱히 언제부터 감독의 꿈을 꾸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감독이 되겠다고 결심한 후부터 다른 직업은 전혀 떠올려 본 적 없다. 그저 어려서부터 만화 그리기를 좋아했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영화 잡지 스크린과 로드쇼를 사모았다. 스크린에는 브룩실즈나 PBK츠의 수영복 사진이 실려서 가슴 설레게 했고 언제부턴가 로드쇼에는 나중에 구회영의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로 엮어 단행본으로 출간된 도시에라는 꼭지가 있었다. 아, 히치콕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영화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컬러 화보가 이어지다가 중간에 흑백으로 인쇄된 그 도시의 부분을 찢어서 따로 모았다. 구할 수 있는 영화 단행본이 딱히 없던 때라 그걸 모으니 근사한 단행본처럼 됐다. 무척 뿌듯했다. 영화를 공부한다는 느낌? 약간 조악한 비유이긴 하지만 제기차기나 자치기를 공부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데 그 무렵 세상에는 그런 유희로 생각되던 영화를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암사에서 나온 루이스 자네티의 영화의 이해와 이론과 실천에서 나온 잭시 앨리스의 세계 영화사는 당시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 거의 쌍두마차격의 바이블이었다. 그 중에서 현재 번역자를 바꿔 12판까지 나온 영화의 이해는 출간되기도 전에 읽어보는 행운을 누렸다. 영문학을 전공한 형 봉준수가 절반쯤 번역했기 때문이다. 형도 쥘 리엥 뒤비비에의 나의 청춘 마리안느 등 할리우드 클래식과 배우 로런스 올리비에를 좋아하던 영화 팬이었다. 나중에 49일의 남자를 연출한 김진해 감독만 번역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형이 영화의 이해에 숨겨진 절반의 번역자라 할 수 있다. 내가 고3 때였나? 형이 그 책을 번역하면서 정말 신나했다. 준호야, 너 미장센이 뭔지 알아? 카메라가 얘를 왜 밑에서 위로 잡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자랑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절반을 다 본 거였다. TV에서 방영하는 영화도 강박적으로 챙겨보고 녹화했다. 주말에 명화를 통해 대중적인 할리우드 영화를 봤다면 일요일 낮 시간 EBS에서는 펠린이나 트리포 같은 감독들의 유럽 예술 영화를 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요즘 실버 영화관과 비슷한 프로그램일 텐데 당시 수첩이나 일기를 보니까 오늘은 뭘 보았다고 꼼꼼하게 적었더라. AFKN도 빼놓을 수 없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금요일 미드나이트 시간에 존 카펜터나 브라이언 드팔마의 비무비들을 볼 수 있어 좋았고 가끔 운 좋게 가슴 노출 장면도 나오면 정말 대박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런 걸 쉽게 접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절이라 그야말로 귀중한 시간이었다. 키스신이 보고 싶어서 AFKN에서 해주던 드라마 제너럴 호스피털을 악착같이 챙겨보던 때였으니까. 돌이켜보면 그때 해머 스튜디오의 호러 영화나 블랙스폴로이테이션 영화도 꽤 보았던 것 같다. 당시 제목이나 감독도 모르고 봤던 영화들을 요즘 블루레이 해외 구매로 사보면서 뒤늦게 맥락을 끼워 맞추는 재미가 있다. 가령 기차 안 박스에 무서운 괴물이 있었던 영화가 바로 크리스토퍼 리와 피터 쿠싱이 함께 나온 해머 스튜디오의 호러 익스프레스였다. 또 희한한 정찰 우주선 안에서 미친 폭탄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영화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철근을 타고 우주로 날아갔다. 그게 바로 존 카펜터가 제작, 연출, 각본, 음악까지 도맡았던 데뷔작 다크스타로 이후 에일리언의 세계를 창조한 장본인인
댄 오베넌이 특수효과를 맡아 에드벌룬처럼 생긴 플라스틱 공 외계인도 등장시켰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영화를 접하면서 딱 하나 아쉬웠던 건 아시아 영화나 동구권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중공이었고 일본 영화는 대중문화 개방 전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연세대 사회학과 88학번인데 장애모의 붉은 수수밭이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1988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비로소 첸 카이거를 비롯해 허우 샤오시엔, 에드워드 양의 대만 영화들을 접하게 된 것이다. 에밀 쿠스트리차의 아빠는 출장 중도 1988년 가을 피카디리 극장에서 개봉했는데 최초의 동구권 영화라는 헤드카피로 대박이 났었다. 그렇게 조금씩 세상은 변해가고 있었고 어느덧 나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혼자 그런 짓을 하고 있었기에 나중에 그것이 뭔가 만들고 싶은 연출의 욕구로 자연스레 나아간 것 같다. 하지만 성격상 연극영화과로 진학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왠지 그런데 오는 친구들은 다 기가 쓸 것 같고 교수님 앞에서 면접 볼 때 궁중 2회전 정도의 개인기도 선보여야 할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난 도저히 못해. 그러다 당시 가장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던 이장호, 배창호 감독 두 분 모두 영화과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아, 꼭 그럴 필요는 없구나. 일단 인문사회 계열로 진학을 한 다음 영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고민해보자고 마음먹었다. 말하자면 사회학과는 딱히 관심이 있어서 갔다기보다 신문방송학과나 영문학과보다 커트라인이 낮으니 재수는 싫고 일단 붙고 보자는 생각으로 지원한 거였다. 대학생이 된 뒤 학과에 함께 영화 보러 다니는 패거리를 만들긴 했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지옥의 묵시록, 포커 슐렌도르프의 양철북 같은 영화를 함께 보러 다니며 토론했고 혼자서 영화의 이해와 세계 영화사를 거의 외다시피 공부했다. 학교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신문방송학과 수업인 영화의 이해나 국문학과 수업인 희곡의 이해 등을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90년 드디어 방위로 입대했다. 주말에는 시간이 자유로워 마포에 있던 문화학교 서울과는 좀 다른 영화공간 1895라는 곳을 찾아갔다. 거기 프로그램 중에 전양준, 김지석, 정성일 등이 강사진에 포함된 24시간 영화학교가 있었는데 주진숙 교수의 데이비드 보드웰의 필름 아트 강의를 듣기 위해서였다. 필름 아트 또한 영화의 이해나 세계 영화사처럼 당시의 바이블이었다. 원서를 카피해서 나눠준 프린트를 갖고 꽤 열심히 공부했다. 게다가 당시로선 꽤 큰 돈을 내고 24시간 영화학교를 신청했는데 무려 2번째 접수 신청자가 나였다. 무더운 여름 다 쓰러져가는 건물 2층으로 갔더니 밀짚 모자를 쓴 영화공간 1895 대표 이영경 씨가 혼자 앉아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수강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런 감정 없는 대화를 나누고 2번째 신청자가 됐다. 그렇게 다 함께 모여 데이비드 보드웰의 필름 아트를 공부하던 때가 거의 25년 전인데 이제 내가 보드웰과 친구가 됐으니 기분이 참 묘하다. 몇 년 전 밴쿠버 국제영화제에서 만나 인사를 하게 됐고 올해 홍콩 국제영화제에서는 함께 심사위원을 맡았다. 학창시절 당신 책을 카피해서 공부했다고 말했더니 한국에서 내 책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 라며 정말 좋아하더라. 이제 나이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하고 언제 봐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지금도 개인 블로그에 쉬지 않고 글을 올리는데 재미도 있을 뿐더러 한국 영화에 대한 글도 많다. 한편 영화공간 1895를 떠올리면 또 생각나는 게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던 영화 언어다. 이용관, 이효인, 주진숙, 전양준,
정성일 그런 분들이 한창 혈기왕성할 때 뭉쳐서 내던 잡지였다. 지금은 부산에서 술 드시느라 힘들겠지만 이용관 교수가 배창호 감독의 꿈을 샷 바이 샷으로 분석한 글도 있었고 아무튼 흥미로운 글들이 많이 실렸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언제나 기다리던 비정기 무크지였는데 당시에는 영화 언어도 빨갱이 도서로 분류됐으니 참 재미있는 세상이었다. 내 대학생활, 아니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3년 정도 몸담았던 영화 동아리 노란문 시절이다. 여기서 회원들과 함께 16mm 단편 백색인을 찍었고 이후 영화 아카데미에 갈 수 있었으니 내 감독의 꿈을 이뤄준 곳이나 다름없다. 1993년에 복학하고 연세대 신학과 84학번 최종태 선배, 그리고 지금은 영화 일을 하지 않는 후배 이동훈과 함께 셋이서 몇몇 대학의 연합 영화 동아리인 노란문을 만들었다. 종태 선배는 나중에 이문식, 이준기 주연의 플라이 데디를 찍은 감독으로 몇 년 전 연출한 주현, 예수정 주연의 해로도 꽤 좋게 봤다. 당시 그는 배우 우현, 안내상과 함께 신학과 삼총사로 유명했다. 심지어 세 사람 다 술을 좋아해서 다들 술집을 차렸다. 안내상 형이 대학로에 한잔할 청춘화를 열었고 우현 씨는 신촌에 지리산을 열었으며 종태 선배는 홍대 쪽 노란문 사무실이 있던 건물 1층에 16mm를 열었다. 내상형이 백색인의 손가락 잘린 사람으로 카메오 출연한 것도 다 그 인연 덕분이다. 학교에 속한 동아리가 아니어서 홍대 앞에 회원들이 매달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사무실이 있었다. 빌딩 이름도 기억난다. 경서빌딩 2층. 물론 종태영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동아리 이름이 노란문인 이유는 실제로 동아리 사무실 출입문 색깔이 노란색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끼리 짐 옮기고 톱질하고 문도 노랗게 페인트 칠하고는 동아리 이름을 지어야 했는데 우리 동아리가 바로 기표와 기의가 일치하는 동아리라는 그딴 소리를 하면서 그냥 노란문이라고 했던 거다. 이름을 짓고는 우리끼리 깔깔대며 웃고 떠들었지만 나름 비장하기도 했다.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사무실 앞에 영화연구소 노란문이라는 조그만 현판을 달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다. 노란문은 만들자마자 대성황이었다. 영화 공부에 뜻이 있는 신촌 주변 대학생들이 마구 몰려들어서 거의 40명 정도 되는 큰 동아리가 됐다. 청년 필름에서 작품을 준비하다가 결국 데뷔작을 만들지 못했던 이형래라는 뛰어난 친구가 있었고 비트와 태양은 없다에서 조감독을 했고 지금은 다큐멘터리 프로덕션을 꾸리고 있는 김석우라는 친구도 기억나고 영화평론가 유재희 씨와 시내21 출신의 김영옥 프로듀서도 노란문 출신이니까 배출한 인재들이 꽤 많다. 지금 아내도 노란문에서 만났다. 노란문은 시나리오, 연출, 비평 분과로 나눠서 열심히 활동했다. 당시 우리들의 영화 언어를 표방하며 만든 회지도 있었는데 히치콕이 시가를 물고 있는 사진을 표지로 쓴 회지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 내가 주도했던 연출 분과는 영화를 감상한 뒤 숏과 시퀀스의 구조 등 장면을 분석했는데 다음 주 주제는 살인이야. 그러면 대부나 양들의 침묵 등 수많은 영화들의 살인 장면을 모아서 비교하고 분석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프로그램을 참 신선하게 잘 짠 것 같다. 물론 회원들 저마다 다락방에서 잠자고 있던 아버지 세대의 8mm 카메라를 꺼내와 직접 실습도 했다. 그렇게 모은 4대대의 먼지 쌓인 카메라로 2분짜리 단편 영화를 촬영하고 일본으로 보내 현상도 했다. 아내는 시나리오 분과였는데 팀별로 다들 진짜 열심히 했다. 사무실에는 수많은 세계 영화사의 걸작들을 카피한 비디오 테이프로 꽉 찬 책장도 있었는데 그 관리자가 바로 나였다. 장부를 만들어서 대여와 반납을 꼼꼼히 기재했고 대여기일을 지키지 않는 회원들은 지옥까지 쫓아가서 받아오겠다고 협박했다.
노란문 얘기를 하다 보니 사실 어디서도 말하지 않은 내 숨겨진 데뷔작이 떠오른다. 내 첫 번째 작품으로 얘기해온 단편 백색인 이전에 Looking for Paradise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든 적이 있다. 노란문 크리스마스 파티 때 20명가량의 관객을 앉혀놓고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생애 첫 시사회를 열었다. 고릴라가 주인공인 20분짜리 인형 애니메이션으로 당시 아르바이트에서 샀던 히다치 캠코더를 이용해 고릴라를 일일이 움직여가면서 콤마 촬영을 했다. 월레스와 그로밋 같은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떠올리면 된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까지도 나는 어떤 감독이 될까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다. 촬영에도 관심이 많아서 촬영을 할까 연출을 할까 고민했었고, 연출을 한다면 실사를 할까 애니메이션을 할까 하는 것이 당시 나의 유일한 딜레마였다. 그런데 루킹 포 파라다이스를 만들면서 애니메이션을 했다가는 성격 버리겠다는 생각에 애니메이션의 꿈을 포기했다. 힘들게 사흘 동안 촬영했는데 돌리면 10초밖에 안 나오니까 정말 허무하고 고통스러웠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감독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더라. 촬영을 종료하던 날 고릴라를 내던지면서 야, 한 번이라도 네가 좀 알아서 움직여봐 하고 소리쳤다. 그러니 나중에 실사 촬영할 때 얼마나 편했겠나. 배우들이 알아서 다 말하고 움직이니까. 아무튼 지구상에서 그 작품을 본 사람은 바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뿐이다. 언젠가 나의 유작 영화 DVD에 이스터 에그로 넣을 생각이다. 노란문은 연세대 대강당을 빌려 영화제를 열기도 했다. 당시 대학 영화 동아리들이 비디오를 카피해서 VHS 프로젝터로 상영하는 영화제를 꽤 열었는데 그즈음 연세대의 다른 동아리에서 성과 파시즘 영화제를 열어 대박이 났다. 베르톨루치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파솔리니의 살로 소돔의 120일, 오시마 나기사의 감각의 제국 등을 무삭제 버전으로 상영하면서 1인당 입장료 1,000원을 받았으니 대강당의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다. 솔직히 학생들이 파시즘에 관심이 있었겠나. 앞 단어인 성에만 관심이 있었겠지. 그에 자극받은 종태영이 사무실 임대료도 밀렸겠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내가 자막을 맡은 영화가 스파이크 리의 정글 피버였는데 우리 학과의 외교관 자녀에게 번역을 맡기고 자막을 넣었다. 그러면서 영화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볼 수밖에 없었는데 웨슬리 스나이프스는 물론 약쟁이로 나온 세뮤얼 잭슨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컨셉이 애매했는지 영화제는 잘 안 됐지만 영화 하나 붙들고 그렇게 지겹도록 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노란문은 문을 닫았다. 대부분의 모임들이 그렇듯이 이런저런 사단이 나고 갈등이 생기면서 다들 울고 불며 헤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화 아카데미에 들어갔다. 영화 아카데미로 가게 된 데에는 정윤철 감독, 아니 정윤철 방위병의 도움이 컸다. 내가 인사과 소속의 방위병으로 있을 때 신입사병 인적 자료를 보던 중 정통 영화학과 학생을 하나 발견한 것이다.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6개월짜리 방위, 이른바 육방 정윤철이었다. 부대 뒤로 불러내 따로 만났는데 둘 다 머리가 커서 모자가 잘 맞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잔뜩 기합이 든 그에게 야, 우리끼리인데 살살 얘기해. 그러면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단편 영화를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16mm 필름은 어디서 구하냐 등 이것저것 물어봤다. 그랬더니 대뜸 영화 아카데미 시험을 보십시오. 그러는 거다. 그때 처음 영화 아카데미라는 곳에 대해 알게 됐고 제대 후 노란문에서 만든 백색인을 포트폴리오 삼아 영화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있었다. 거기서 만난 11기 동기들이 최익환, 장준환, 손태웅, 조용규 등이다. 당시 영화 아카데미는 남산 영화진흥공사 건물에 있었는데
남양주에 종합 촬영소가 생기기 전까지 그 건물은 세트장은 물론 후반 작업장과 시사실도 갖추고 있는 한국 영화의 메카였다. 일하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예뻐해서 시사실에도 그냥 들여보내주는 덕분에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 등 많은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었다. 세트에서 작업 중인 한국 영화들의 촬영 현장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는 김홍준 감독님의 장밋빛 인생도 있었다. 학생들이 와, 최명길이다 그러면서 구경했다. 어느 날 아침에 등교할 때 우연히 김홍준 감독님을 만난 적 있다. 지하철역에서부터 어깨가 축 처진 채 올라가시기에 일면식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인사를 건넸다. 감독님도 내가 평소 알던 사람인 양 장편이란 게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난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영화라 할 수 있는 졸업작품 지리멸렬은 그런 환경의 덕을 봤다고 할 수 있다. 각 에피소드별로 남의 집 문 앞에 놓인 우유를 습관적으로 훔쳐먹는 신문사 논설위원과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려다 경비원에게 들키는 엘리트 검사, 야한 잡지를 보다가 여학생에게 들킬 뻔한 교수가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TV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해 사회 문제에 대한 대담을 나누는 장면을 찍기 위해 그럴듯한 방송국 세트가 필요했다. 실제 방송국을 섭외해볼까 했지만 인맥도 없고 방법도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영화진흥공사 남산 세트장에서 이경 영화사가 제작하는 남자는 괴로워가 촬영 중이었다. 다행히 당시 개봉하는 한국 영화의 거의 80%를 도맡아 작업하던 조용삼 미술감독님의 통큰 허락하에 촬영이 없는 일요일에 그 세트를 빌렸을 수 있었다. 보통 심야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바깥 창문으로 야경이 보이곤 하니까 뉴욕 맨해튼 야경이 나오도록 직접 광장시장에 가서 대형 벽지를 사왔던 기억이 난다. 지리멸렬과 남자는 괴로워의 세트 장면 스틸을 비교해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이 당시 충무로 스태프들이 영화 아카데미 학생들을 아껴줘서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를 언젠가 현장에서 함께 일할 영화인으로 생각해 주었으니까. 어쨌든 세트 사용을 허락하며 부수지만 말라고만 했다. 그렇게 세트를 몰래 빌려 쓴 사실을 이명세 감독님은 아마 지금도 전혀 모를 거다. 당시 영화 아카데미는 학제가 1년제여서 지리멸렬을 만든 이듬해 1995년 사실상 실업자가 됐다. 그를 전후에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박찬욱 감독이다. 아직 학생일 때 충무로의 프로로부터 연락받은 최초의 경험이었다. 거기에는 독립영화협의회의 전설, 낭희섭 씨가 연관돼 있는데 백색인을 찍을 때 독협에서 트라이포트 등 16mm 장비를 빌리면서 먼저 그를 알게 됐다. 그가 백색인을 좋아해서 워크숍 때 학생들에게 수시로 보여줬고 당시 데뷔작은 다른 해가 꾸는 꿈이 쫄딱 망해 사경을 헤매던 박찬욱 감독에게도 백색인을 보여준 거다. 이거 봉준호라는 친구가 만든 백색인인데 꽤 신선해. 근데 성이 봉이야? 희한하네. 그리고 백색인을 흥미있게 본 박찬욱 감독이 내게 전화했다. 한창 지리멸렬 후반 작업 중이던 나는 이미 충무로에 데뷔한 감독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으니 얼떨떨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왜 나를 보자는 거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용건은 시네월드에서 2번째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써보지 않겠냐는 거였다. 백색인을 인상 깊게 봤다며 준비 중인 영화에 내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다. 박리담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활동하던 이무영 감독과 구상한 부자유친이라는 범죄 드라마로 아들이 아버지를 유괴해서 몸값을 뜯어내는 센 이야기인데 10여 쪽짜리 상세한 시놉시스를 한 편의 완성된 시나리오로 개발해 주길 원했다. 나로서는 영화 아카데미 졸업 전에 일거리가 들어온 셈이라 좀 들떠 있었다.
제1을 수락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85%까지 진행된 다음부터 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아무래도 장편 시나리오를 쓴 경험이 없다 보니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서 기획 자체가 엎어졌고 결국 세월이 흘러 이무영 감독이 휴머니스트로 영화화되었다. 당시 시네월드 대표 이준익, 박찬욱 감독과 함께 충무로 닭 한 마리에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지금 생각하면 꽤 이상한 조합인데 박찬욱 감독은 스티븐 시걸처럼 말총머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도 솔직히 좀 깬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가 했던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시나리오밖에 없다 였다. 시나리오만이 우리의 힘이며 오히려 제작자들을 우리 앞에 줄 서게 만들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만큼이나 데뷔작 키드캅으로 쫄딱 망했던 이준익 감독님도 비슷한 말을 했다. 단편 지리멸렬을 보니까 재능은 충분하다며 꾸준히 시나리오를 쓰라고 했다. 심지어 자기는 연출부 경험도 없이 데뷔작을 만들었다며 영화 아카데미 졸업하면 연출부 하지 말고 멋진 시나리오를 써서 무기로 삼으라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데뷔작으로 처참하게 망한 사람들이라 딱히 신뢰가 가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충무로의 냉정한 현실을 깨닫게 해준 귀중한 기억이다. 의욕에 넘쳐서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부자유친을 결국 완성하지 못한 어쩌면 나의 충무로 임무는 실패의 기억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제때 영화화됐다면 제작 이준익, 감독 박찬욱, 각본 봉준호라는 크레딧에 영화가 나올 뻔했다. 그래도 당시 박찬욱 감독을 통해 유승환이라는 친구를 알게 됐고 또 그를 통해 임필성을 만나게 됐다. 유승환과 임필성 둘 다 첫 단편인 변질헤드와 기념품을 만들기 전인 1995년 어느 날 송파구 문정동의 어느 썰렁한 파파이스 앞에서 셋이서 처음 만났다. 굉장히 정중하게 봉준호 씨예요? 지리멸렬 참 잘 봤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넨 유승환은 그때도 참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친구였다. 친해지고 난 다음에는 장편 시나리오를 무려 2주 만에 쓰고는 내게 모니터를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으니까. 그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첫 단편 변질헤드 촬영 현장에도 내가 있었다. 장준환이 촬영 감독이었는데 묘한 박력이 있고 꽤 잘 찍었다. 숲속 촬영 현장을 찾아가 찍은 스틸 사진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승환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열정적으로 디렉팅을 한다. 그러던 우리들이 어느덧 40대 중반이라니 참 세월도 빠르다.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하자 충무로 현장 경험을 쌓고 싶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당시 영화 감독을 꿈꾸었던 젊은 친구들 모두가 그랬겠지만 박광수나 장선우 감독님의 연출부로 들어가고 싶었다. 마침 박광수 감독님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타이밍도 놓쳐서 결국 지원을 못했다. 그 다음 장선우 감독님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꽃잎을 준비한다고 해서 꼭 들어가리라 다짐했다. 연출부가 되어 슬레이트를 들고 광주 금남로를 뛰어다닐 생각을 하니 미칠 것만 같았다. 연출부를 지원했고 당시 퍼스트 조감독이었던 장문일 감독님이 면접을 봤다. 나름 준비를 많이 했고 면접도 잘 본 것 같은데 봉준호 씨 술 잘 마셔요? 잘 마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주고받다가 결국은 떨어졌다. 꼭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내가 생각한 기준과 좀 거리가 있어 보였다. 영화 아카데미 동기로 지리멸렬의 조명을 맡기도 했던 임재홍은 꽃잎 연출부에 붙어서 나로선 상심이 더 컸다. 한편 1995년 5월에 시내 21에서 창간 기념으로 1회 서울영화제를 열었는데 12편의 개봉 예정 외화를 상영하면서 변혁
이재용 감독의 호모 비디오쿠스, 육상효 감독의 슬픈 열대 등 국내 단편 영화를 함께 묶어 상영했다. 영광스럽게도 지리멸렬은 차이밍 량의 애정 만세 앞에 상영됐다. 대중을 상대로 내 영화를 처음 상영한 자리여서 종로 5가 연강홀에 열렸던 그 영화제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관객 반응도 꽤 좋았다. 그때 임순례 감독님이 저는 애정만세보다 지리멸렬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 그 단편들만 따로 묶여 연말에 이상한 영화라는 이름으로 비디오 출시도 했다. 영화 아카데미 출신인 유영식 선배가 그런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이라 배급을 맡은 영화마을과 함께 김희석 감독의 창수의 취업시대, 허진호 감독의 고철을 위하여 등 포함된 영화 아카데미 단편 모음을 시리즈로 제작한 것이다. 그렇게 신의 21과 영화마을의 덕을 보며 지리멸렬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게다가 지리멸렬은 1995년 밴쿠버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되었다. 거기서도 장편 앞에 단편을 하나씩 붙였는데 한국 영화를 선정했던 아시아 영화 프로그래머 토니 레인즈는 내가 장선우 감독님 연출부를 지원했다가 떨어진 것을 알고는 짓궂게도 너에게 나를 보낸다 앞에 지리멸렬을 붙였다. 그럼에도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장선우 감독님은 과연 지리멸렬을 어떻게 보실까? 혹시 저런 인재를 왜 연출부로 안 뽑았어? 라며 조 감독에게 불호령을 내리지 않을까? 두근반 세근반 가슴을 졸이며 영화를 봤다. 드디어 영화가 끝나고 장선우 감독님이 지리멸렬에 대해 딱 한마디 하셨다. 프린트 화질이 왜 이리 개떡 같아?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가슴에 깊이 새길 준비가 돼 있었는데 평가는 그걸로 끝이었다. 평소 좋아하던 영화 아카데미 선배인 박종원 감독님의 연출부도 하고 싶었다. 당시 그는 김대중 죽이기라는 파격적인 제목의 블랙 코미디를 준비했고 다행히 함께 일하기로 해서 시놉시스 작업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결국 엎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망작 중 하나로 꼽히는 참여한 당대 7인의 대표 감독 김유진, 장현수, 정지영, 박철수, 박종원, 장길수, 강우성 모두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포함시키길 애써 꺼려하는 옴니버스 영화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에 뜻하지 않게 합류하게 됐다.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한 뒤 그래도 백수로 지낸 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은 1995년 12월 겨울, 처음으로 현장에서 슬레이트를 치는 감격적인 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영화가 영화인 만큼 연출부였음에도 현장에 가기가 싫었다. 말하자면 처음으로 충무로 스텝이 되었는데 그런 영화를 한다는 게 못내 부끄러웠던 거다. 나중에 개봉했을 때도 극장에서 안 보고 비디오로 봤을 정도다. 그래도 막상 작업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운동화 끈을 딱 묶고 집을 나서던 첫날 아침의 기억이 생생하다. 옴니버스 영화라서 단편 영화 현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충무로의 베테랑 스태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한없이 긴장됐다. 슬레이트 치는 것도 집에서 엄청나게 반복 연습했다. 하지만 내 생애 첫 번째 슬레이트를 치던 그 순간 너무 긴장한 나머지 새끼손가락이 끼어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오죽하면 강대성 녹음 기사님이 너는 무슨 슬레이트 치는 것도 NG를 내냐고 했다. 순간 얼굴이 새빨개졌다. 촬영 감독과 다른 스태프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재빨리 탁 치고 빠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중에 옴니버스 영화 도쿄 중 흔들리는 도쿄를 찍을 때 일본 스태프들과 일했는데 슬레이트를 치는 연출부 서드가 촬영 현장 구석에서 열심히 슬레이트 치는 걸 연습하더라. 한 연출부 막내는 어제도 집에서 슬레이트 치는 꿈을 꿨다며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했다. 일본 영화계는 여전히 도제가 강하다 보니
거기까지 가는 데만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다. 그래서 정말 슬레이트를 잘 치는 고수 중의 고수는 1초에 24프레임이 담기는 동안 한두 프레임에만 그 모습이 찍힌다고 한다. 도대체 얼마나 빨리 치고 빠지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가 가능한 건지. 그것도 다 필름을 아끼기 위한 방편 중 하나였으니 이제는 자취를 감춘 필름 시대의 추억일 것이다. 하지만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는 촬영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었다. 모든 촬영이 끝나고 박곡지 편집실에서 편집 보조로 온갖 일을 했다. 4번째 에피소드가 고 박철수 감독님 작품이었는데 거의 카메라가 춤을 추는 실험적인 롱테이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런데 전체 프로젝트 제작자이기도 한 강우석 감독님이 철수 형님 혼자 예술하고 이게 뭐야 라며 그 에피소드를 너무 싫어했다. 심지어 에피소드별 제한 시간인 15분도 지키지 않아서 극장 개봉 버전에서 아예 빼버렸다. 그 일로 인해 두 분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우서가 이거 만행이야 만행. 형님, 나중에 비디오에는 넣을게. 새로 편집해도 되잖아. 형, 그렇다고 다른 에피소드에서 찔끔찔끔 빼면 이거 다 망가져. 그냥 형이 희생해. 편집실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기싸움이 어마어마했다. 결국 박철수 감독님 에피소드를 통째로 빼면서 전체 상영 시간을 2시간 정도로 맞출 수 있었다. 어쨌든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6가지 이유를 본 셈이다. 그 광경이 웃기면서도 되게 무서웠다. 아, 이게 진짜 현실이다. 내가 앞으로 이런 곳에서 일해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어쨌든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겹쳐서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이유가 6개가 되건 7개가 되건 이미 쓰러진 영화를 되살릴 순 없었다. 심지어 시내21 20자평 중에는 한국 중견 감독들의 집단 자살극이라는 무시무시한 평도 있었다. 그게 바로 무려 20년 전 나의 호된 충무로 신고식의 추억이다.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를 끝내고는 영화 아카데미 동기 장준환과 함께 박기용 감독의 모텔 선인장 퍼스트 조감독으로 들어갔다. 당시 박기용 감독은 탈충무로 기치를 내걸고 미국 인디 영화처럼 독자적으로 프로듀싱하고 연출하는 시스템을 꿈꾸었다. 결국 친한 마초 친구 차승재 대표의 우노필름에서 제작하게 되면서 나도 우노필름과 연을 맺게 됐다. 창립작 돈을 갖고 튀어라로 출발한 우노필름은 당시 비트, 8월의 크리스마스를 내놓으면서 제국으로 커나가던 때였다. 제작 편수를 늘려가며 재능 있는 신인 감독들을 눈여겨보고 있던 차승재 대표는 지리멸렬과 더불어 내가 촬영을 맡았던 장준환 감독의 영화 아카데미 졸업작품 2001 이매진을 좋게 본 터였다. 지리멸렬에 대해 준호 너 은근히 변태야 라고 했고 입버릇처럼 기용이가 너랑 준환이를 세트로 데리고 와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했다. 모텔 선인장 작업하면서 우리 2사람 간도 보신 거다. 그러면서 나랑 영화하자며 우노필름의 장편 입봉 과정에 대해 얘기했다. 연출부를 거치고 장편 시나리오에 참여한 다음 입봉하는 코스였다. 그렇게 모텔 선인장 연출부를 한 다음 장준환과 함께 민병천 감독의 유령 각본을 쓰게 됐다. 물론 그 사이 다른 만남도 있었다. 바로 입봉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적인 제안들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주변의 조언을 많이 구했는데 얼떨결에 덥석 붙잡았다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충고가 많았다. 내 생각도 같았다. 일단 거리를 두고 싶었다.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경험을 쌓은 다음 데뷔하자고 생각했다. 그 경험의 시간이 마냥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다. 가령 1997년 4회 서울 단편 영화제에서 정윤철, 방희병,
아니, 감독이 기념 촬영으로 폴란드 우추 국립영화학교 유학파 송일공 감독이 간과 감자로 최우수 작품상을 공동 수상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폴란드 촬영 감독이 촬영하고 동유럽 현상소에서 현상을 한 간과 감자는 완전히 때깔이 달랐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유럽 배우들이 외국어로 대사를 하니 영화를 함께 본 친구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기가 팍 죽어서 탄식했던 기억이 난다. 게다가 그 즈음 다이내믹하고 용광로 같던 한국 영화계의 격변 시기였다. 심지어 삼성과 대우가 모두 영화에 뛰어들었던 때였다. 삼성 영상사업단에는 전 CJ 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김주성, 전 사이더스 이사였던 노종윤, 현 유 대표인 김우택이 있었고 대우 영화사업본부에는 현 청어람 대표인 최용배가 있었다. 또 CJ 엔터테인먼트가 생기기 전에 현 CJ그룹 부회장 이미경과 모래시계의 고 김종학 PD가 영화사 제이콤을 공동으로 설립해 이민용 감독의 인샬라, 윤인호 감독의 바리케이드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미경 부회장을 만나보면 당시를 회고하면서 수업료를 많이 치렀죠. 제이콤 때 겪었던 일들에 비하면 지금은 양반이라며 CJ 엔터테인먼트가 그때부터 힘든 풍파를 헤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더라. 그 밖에 부산국제영화제가 1996년에 처음 열렸고 영화 잡지 키노와 시내 21이 생겼다. 돌이켜보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의 홍상수 감독, 8월의 크리스마스의 허진호 감독, 조용한 가족의 김지훈 감독, 정사의 이재용 감독, 기막힌 사내들의 장진 감독 등이 등장한 그 즈음, 그러니까 내가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2000년 플란다스의 개로 데뷔하기까지의 그 5년이 그야말로 한국 영화계의 광란의 5년이었던 것 같다. 지금 한국 영화계를 규정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 세팅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친구들과 그 변화의 시기를 관통하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진지하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 같다. 우노필름과 함께 했던 5년, 그리고 2000년의 우노필름은 사이더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모텔 선인장 연출부, 요령 각본을 거쳐 드디어 플란다스의 개로 데뷔했다. 1999년 9월의 어느 날 송파구 문정동. 현남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장면이 첫 촬영이었다. 이제 드디어 데뷔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 장면이 또렷이 기억난다. 그런데 비가 왔다. 돌이켜보면 백색인을 찍던 첫날도 비가 왔다. 내 첫 단편과 장편 모두 촬영 첫날 비가 온 것이다. 백색인의 경우 무려 20여 명의 꽤 많은 스태프들이 봉천동 아파트 단지에서 촬영을 준비하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바람에 지하 주차장에서 하루 종일 내리는 비를 하염없이 보다가 결국 철수했던 기억이 난다. 수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했던 내 생애 첫 촬영이 그렇게 끝나버리자 어쩌면 이것이 내 불길한 영화 인생의 서막인가 싶어 상당히 우울했었다. 하지만 플란다스에게의 경우 출근하는 현남이 후줄근한 카디건을 입고 아무렇게나 가는 장면이라 비가 와도 전혀 상관없었다. 조용규 촬영 감독과 잠깐 얘기를 나누고는 그냥 찍자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완성된 영화는 쫄딱 망했고 비평적으로도 썰렁한 반응을 얻었다. 사실 그때 충격이 좀 컸다. 나름 착실히 단계를 밟으며 준비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승환이는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플란다스의 개가 조용히 개봉하고 사라진 2000년 2월을 지나 5월경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다. 한국의 타란티노 등장, 한국 독립영화의 혁명 같은 수사들이 나오면서 연말에 이런저런 상도 타고
솔직히 많이 부러웠다. 플란다스의 개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면서 우울증에 빠졌다. 아마도 그때가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던 시기였을 것이다. 연출부를 거치지 않고 데뷔할 수 있는 이런저런 제안들을 다 거절하면서까지 이 길을 묵묵히 걸어왔는데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신경이 무척 복잡했다. 도제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승환이처럼 인디펜던트 게릴라식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건 아닌지, 혹은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한 나머지 충무로 시스템에 대해 너무 환멸을 느끼는 건 아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다. 승환이 외에도 이지상 감독의 둘 하나 섹스, 도노 같은 독립 장편들이 주목받자 전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존 카사베츠까진 아니더라도 할 하틀리의 심플맨, 프루트첸의 메이드 인 홍콩 같은 해외 사례에 자극받은 면도 있었다. 당시 영화 강들에게 그 영화들이 주었던 충격은 엄청났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 슈퍼 16mm로 촬영하려고 독립 장편 1, 2, 3 시리즈로 구체적인 기획도 했다. 충분히 개봉까지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승환이가 두 번째 장편 영화 피도 눈물도 없이를 만들겠다고 빨리 결정했는데 웬걸 전도연이 출연한다는 거다. 뭐지? 그런 거야? 했더니 당연하죠. 그러더라. 이제 와서 거꾸로 대입해보면 플란다스에게의 대학 시간 강사 윤주에게 내 마음이 투영되어 있더라. 매번 교수 추천에서 떨어진 그는 대학 교수가 되냐 마냐 하는 갈림길에서 결국 돈을 싸들고 가서 대학 교수가 된다. 이미 그때부터 내 마음은 그쪽으로 가 있었던 것 같다. 교수와 강사의 경계에서 윤주가 보여주는 그 현실 적응 문제에 당시 충무로 상업영화와 독립 장편 사이에서 갈증하던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투영돼 있다. 어떻게 보면 이후 내 영화에 그런 신분 상승의 캐릭터는 없다. 설국열차의 커티스가 그럴까? 하지만 결국 윌포드의 유혹을 떨쳐내지 않나. 자기 팔을 잘라내면서까지. 결국 미래에 대한 고민은 사이더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살인의 추억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싹 털어냈다. 난 사이더스에서 데뷔한 감독이다. 다 잊어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마치 설국열차가 직진하듯 두 번, 세 번 계속 돌진하자고 결심했다. 물론 내가 속 시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느 길이 맞는지 고민할 때 플란다스에게의 실패를 겪고도 계속 마술을 뻗쳐온 차승재 대표의 믿음이 컸다. 비슷한 시기에 김성수 감독님이 나의 고민을 듣고 있다가 유치한 고민이라며 호되게 일갈한 적이 있다. 야, 너 애도 있잖아. 영화는 찍을 수 있을 때 무조건 찍는 거야. 차승재 대표가 두 번째 영화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왜 바보같이 망설이냐고 했다. 또 승환이가 메인스트림 예산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철없이 찔찔거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쓸데없이 고민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오직 작품에만 쏟자고 생각했다. 나의 경우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플란다스에게 첫 촬영까지 정확하게 4년 2개월이 걸렸다. 물론 힘들 때는 대학 동창에게 쌀을 얻어먹은 적도 있지만 그 기간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단편 지리멸렬 덕분에 나름 수월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착실하게 준비해도 데뷔작을 만들기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사람도 무지 많으니까. 플란다스에게 연출부 중에는 아직 15년 넘게 입봉 못했지만 맷집 좋게 버티는 친구도 있다. 2013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살인의 추억 10주년 특별 상영을 할 때 배우와 스태프들이 거의 다 모였는데 6명의 연출부들 중 이용주 감독만 데뷔한 상태였고 그로부터 1년 뒤 심성보 감독도 해무로 데뷔했다.
두 명은 영화계를 떠났고 다른 두 명은 여전히 분투 중이다. 나 역시 힘들었던 그 분투의 시간을 어떻게 버텼냐고 묻는다면 사실 내게는 포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다른 감독들처럼 직장을 다니다 때려치우고 영화계로 뛰어든 것도 아니고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이후 딴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오직 영화 하나뿐이었다. 영화 감독이 되기로 결심한 뒤 그냥 직진만 해왔다.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 다행히 영화 아카데미에도 합격했다. 아마 그때 한 번에 바로 붙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분명 다시 도전했을 것 같다. 다른 일을 한다는 상상 자체를 해보지 않았다. 물론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한 뒤 장선우, 박광수 감독님 연출부에 모두 낙방해 크게 흔들렸고 평소 좋아하던 박종원 감독님 연출부로 들어가게 되어 이제야 진짜 뭔가 풀리나 보다 생각했다가 이상한 옴니버스 영화를 하면서 더 좌절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온실에서 만들어진 나의 데뷔작과 달리 맨 땅에 헤딩하듯 완성 있는데도 탁월한 성과를 일구어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낄 때도 있었다. 또한 여러 솔깃한 제안들을 다 뿌리치면서까지 연출부, 각본, 입봉이라는 우노필름의 데뷔 코스를 밟았던 것도 딱히 진득한 의리였다기보다 남들 하는 것처럼 흘러온 안전한 길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눈 팔지 말고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는 생각과 다름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엄청난 실패나 대단한 도전이 없는 나의 데뷔 이야기에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어떤 순간에도 지금 당신이 걷는 그 길을 의심하지 말고 걸으라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든 좌절감이 수시로 엄습하겠지만 이미 발을 내디딘 이상 그저 묵묵히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오직 그것만이 답이다.